상달의 노래 가요. 이렇게 정식히 네, 반갑습니다. 정치 비화 그땐 왜 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치 비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감춰진 이야기들, 우리끼리만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는 세상 밖으로 좀 알려드려야겠다. 2012년을 좀 돌이켜보자. 네. 2012년 대선이 너무나 아쉽게 됐었잖아요. 네. 우리가 집권에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는지도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아, 그때 그 절망을 떠오르기 쉽지 않은데 네. 안 떠올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너무 황당하고 망연자실해 넋이 나가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큰애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내 기억에. 네. 와가지고 너무나 그 딱한 표정으로 아빠를 이렇게 한참 보고 있다가 내가 넋이 나가 있으니까 나를 와갖고 내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주면서 아빠 기운 내세요. 다음에는 나도 투표할 수 있으니까 그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가 독일 분하고 결혼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은 그날이 그러니까 시차가 있으니까 네. 정확히 이거를 캐치를 못하고 계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독일인 남편이 꽉 이렇게 껴안아 주더래. 나이도 꽤 된 분이야. 위로해 주려고.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당신 나라에서 지금 독재자의 딸한테 인권 변호사가 졌다. 그래서 정말 막 펑펑 우셨다고 하더라고. 그게 생각이 나요. 맨날 2012년 대선만 떠올리면. 2012년에 개인적으로 저는 1월부터 6월까지 끝장파업이라고 그래서 MBC는 그때 끝장파업을 맞아, 했었고 2012년도에 전반기에 그때 박근혜 후보 저희가 파업을 접을 때 박근혜 후보가 약속을 합니다. MBC에 정성화 씨. 파업을 접으면 네. 김재철 사장은 정리하겠다. 그렇죠. 예, 그 약속을 받고 노조가 이제 6개월 만에 파업, 5, 6개월 만에 파업을 접는데 그때 저 이용마 선배 해직당하고, 예, 다들 그러면서 그때 그때네요. 정말 MBC 구성원들은 그 결과를 보고 네. 2012년 12월에 다들 뭐 무슨 정신병 환자, 예전 좀비처럼 멍해갖고, 예, 그리고 사실 그러고 다녔었죠. 그 당시에 출구조사는 뭐 공주파 3사가 했었지만 또 이제 예측 조사들을 몇 군데 JTBC나 뭐 이런 데들이 했었는데 예측 결과들이 약간 다르게 나왔어. 그렇죠. 그리고 막 그 당시에 뭐 CIA가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맞아. 문재인이 앞섰다더라 뭐 별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측하기 참 어려웠던 선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명박 대통령한테 분양하러 나가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와서 하냐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나갔던 분. 예.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있죠.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네. 제가 백원우 의원이랑 민정에 같이 있었잖아요. 네. 민정비서관이었고 네. 제가 공직기관 비서관이었고 아침에 회의를 하면 제 옆자리에 앉았어.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나는 여기 와가지고 이게 다른 분들은 다 먼저 와 있었고 제가 늦게 합류했잖아요. 네. 민정수석실 오는 거 다 좋아하는데 백원우 때문에 싫었어. 이제 일부러 농담으로 그랬어. 네. 왜 그러냐?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떠들어가지고 장례나 방해하고 그것도 전과자 되고 뭐냐고 막 그랬더니 본인도 웃으면서 저한테 그때 내가 그거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거 아니야 그래. 그래요? 그래서 그게 백원우 미담인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역설인데 그랬더니 유시민 장관님이 옆에 앉아 계시다가 예. 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명박을 저대로 두면 안 되잖아. 역시. 옆구리를 팍팍 찔렀을 때 그랬어. 역시 배우 조정 유시민 장관 지금 귀가 간지를 것 같아. 그랬군요. 그만큼 그 분노를 그때- 누군가는 표출했어야 되고 네, 맞아요. 백원우 저때 의원을 아무것도 대표해서. 없이 그냥 넘어갔어도 좀 이상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맞아요. 예. 또 백원우가 있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뭐랄까요 깍듯하게 대통령을 맞이했던 모습 자체가 돋보이죠. 돋보였죠 사실은. 예. 노무현 이제 참여정부 때 제가 처음 기자 돼서 그렇죠. 비서실장이라는 거는 뭐 알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의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노무현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으니까 그런가? 뭐 그런 거만 했지. 그때 기억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같으면 법무부 장관 할 적에 무슨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다. 제가 실세다. 뭐 이런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비서실장이나 문재인 수석에 대해서 그런 인상이 있었나요? 조용했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렇죠. 네, 계속 조율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는 알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본인을 드러내거나 본인의 어떤 히스토리가 기사에 난다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그렇죠. 기자들이 술 먹으면서 얘기는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기사를 쓰진 않았어요. 저는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있었잖아요. 네네. 행정관을 있었는데 두 가지 장면이 기억이 나요. 문재인 하면. 첫 번째는 그냥 저희 행정관들 만났을 때도 인사를 진짜 90도로 받아줘요. 네. 늘. 그런 분이었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했을 때 극히 문재인 대통령 늘 사람에 대해서 그런 그 자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청와대에 있을 때 뭐 수석 비서실장 했는데 정치를 자기가 나설 거를 생각하고 밑에 부하 직원들하고 잘 지내겠다. 평을 좀 좋게 받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거든, 인사를. 이게 정치 뜻이 없던 사람이거든. 근데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예의 있게 대하는구나. 라게 첫 번째 저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두 번째는 문재인 그 노무현 대통령이 워낙 수석 보좌관 회의 뭐 이런 거 이제 저희가 생중계를 보는데 행정관들 뭐 비서관들 다 봤습니다. 보는데 이 흔히 말하는 질문하거나 다른 이견을 이야기하는 그 참모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 워낙 달변이시고 그런데. 근데 문재인 당시에 비서실장이나 수석할 때 뭐 이렇게 발언권 얻어서 본인 다른 이야기도 막 하는 유일한 분이었어요. 사실은 문재인이라는 분이. 그래서 야 저분도 나중에 정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고. 근데 그게 노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저는 변호사 전에 이제 그 법무관 생활을 할 때부터 아니 대학생 때부터 문재인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87년 6월 항쟁 이래로 이제 국민운동본부 막 이런 게 결성돼가지고 민정수장 나서고 할 적에 부산에 그 부산 국민운동본부 이런 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렇게 쫙 라인업이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 지식인 이름은 되게 이제 목사님들, 교수님들, 숨긴 신부, 신부님들, 그다음에 뭐 변호사들 뭐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데 그때 변호사란에 항상 있던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 항상 있었고 그다음에 김광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그 사람도 항상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참여정부 때 이제 노무현 그 대통령님과 함께 올라와서 이제 민정수석이 됐잖아요. 그때 제가 다른 무슨 일로 처음 가서 만났는데 그때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지금 외교부 청사에 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이런 데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당시 사정비서관으로 있던 양인석 변호사라는 분하고 문재인 민정수석하고 두 분을 같이 만났는데 그때 저는 문재인 변호사에서 문재인 수석으로 되신 분을 처음 보고 야 세상에 눈빛이 이렇게 맑은 사람이 있나. 그때가 이제 이분이 50대 초반일 때거든요. 그때 참 마음속으로 제가 이분하고 친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가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때 이제 그 청와대 인사를 누가 와서 만나는 게 되게 비밀리에 만나야 되는 거였거든.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내가 오늘 문재인 수석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러니까 마누라가 뻥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이 양반 눈빛이 너무 맑아서 정말 마음에 닿는다. 이런 분하고 친해지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에 대해서 처음 만나고 와서 그렇게 설레가지고 좋게 말하는 걸 처음 듣는다는 거야. 우리가 성격이 못 돼가지고 되게 디스를 하거든. 사람 만나고 박시영 만났는데 그 하마 같은 게 파마까지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는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못 돼서 우리는 하지 말고 나는. 알았다. 박시영 빼고 우리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을 때 에피소드가요. 계속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알아요? 청소해 주시는 분들, 시설 막 관리해 주시는 분들 쭉 계시잖아요. 그분들 모시고 한번 식사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식사 모신 적이 있는데 그때 여쭤봤어. 청와대에 20년, 30년씩 계셨는데 지내시면서 가장 인상에 남고 제일 좋은 인상으로 남은 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때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한참 국민들한테 이 호응을 받고 각인돼 있을 때라서 아유 뭐 조국 민정수석이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10분 정도 계셨는데 전부 다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좀 문재인 청와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분은 민정수석 계실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마주쳐도 항상 눈을 마주하고 90도로 인사를 하셨다. 그게 나만 그게 아니라니까 다 느꼈다니까. 그분들은 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또 왜 그렇게 그걸 느끼셨냐면 우병우하고 너무 비교가 된 거예요. 그 직접 민정수석이 우병우잖아. 우병우는 청와대 행정관들 사이에서도 유명했거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복도에서. 그러면
행정관들이 화장실 갔다 오다 이렇게 마주치면 인사를 할 거 아니야. 절대 인사를 안 받아. 딱 대가리 치켜들고 가고 유일하게 검사 출신 행정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하고만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말을 건네고 고개 쳐들고 다니면 뒤에서 누가 뒤통수 딱 치면 좋은데. 그러니까 딱 그렇게 맞을 그 태도로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비교가 되면서 각인이 되셨던 거더라고요. 조국 얘기는 요만큼도 안 나왔고 저는 이때 이제 그 2012년 총선 네. 때 네. 기억에 남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기단에 있어서 부산에 이제 촬영을 가요. 아, 예, 예. 주요 후보들을 그때 이제 부산이 가셨구나. 예. 부산이 격전지였어요. 격전지였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 문재인이라는 대선 후보가 처음 부상을 출마했고. 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의 첫 선거예요. 대선 전에 총선이 그렇죠, 그렇죠. 이제 문재인 그 체제로 문성근 치르는. 후보도 나왔었어요 그때. 옆에, 부산에. 예, 북강서. 옆지역구에. 그래서 항상 이 이제 영남이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 영남에서 의석이 좀 나오고 영남에서 그렇죠. 득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산 예, 이쪽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촬영을 가서 지금 두 분이 하신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저는 이제 문재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나 이런 게 호불호가 없이 없으니까. 갔는데 네. 이건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밑자락 까는 거는. 정치를 방금 얘기했지만 정치를 할 뜻이 없었고 네. 주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받다가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대선 후보로 부상해서 불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저는 이제 기자로서 처음 가서 촬영을 하려고 딱 갔는데 그때 이제 지금 윤건영 의원 이제 예. 보좌하고 계셨고 보좌관, 예. 예. 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촬영을 윤건영 의원이 그 당시 비서로 물어서 이렇게 뭐 화장 같은 거 아, 이거 이제 네. 분장 같은 네. 거 어떻게 하느냐 분장은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하고 해서 촬영을 하기 전에 분장을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스튜디오 촬영이 아닌데 그 사무실 예, 스케치. 사무실에서 사무실 스케치 하는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선거 방송 때 아, 이런 거 이기면 뭐 예, 자기가 지고 있으면 예. 박수 치고 이런 거 이제 촬영을 하는 간 미리 건데 찍어놓는 거. 예. 예, 분장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방송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분장 안 하면 지금 인사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90도 인사한다. 이건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지. 네네. 그 대중적 이미지 인상이라는 거는 방송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방송 네. 화면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대선 후보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이명박 그 엄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는 곳에서 상주로서 그 예의를 그렇죠. 다해서 그 문상객을 맞는 그 모습 예, 예. 그거 하나 딱 본 건데 분장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분장하면 나 방송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촬영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똑같이 보여? 분장을 안 하고 촬영을 했어요. 아, 끝까지. 아, 이거 분장을 똑같네. 그러니까 이게 분장하는 거 그래서 너무 싫거든. 야 이거 되겠냐? 이 방송쟁이로서 입장으로서 네, 네, 네.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게 기억에 남고 이후에도 중요한 말씀드렸겠지만 중요한 포인트. 이게 되겠냐라는 의미는 뭐예요?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대통령이 신경 쓰잖아요. 되겠냐 이거죠.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되겠냐. 권력 의지인데 이걸 네. 바꿔라라고 조언했을 때 그 들어야 하거든. 그게 예를 들면 그게 더 필요하다고 네,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차원이에요? 그런 아니실 차원이에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대중적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방송쟁이 이미지 메이킹에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구나 이분은 그렇죠. 이 생각을 했다고. 예. 예. 대중 정치인으로 나서는 순간 내가 대중들한테 어떻게 비칠 것인가, 어떤 이미지로 다가갈 것인가가 사실 전문가들이랑 굉장히 그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런 건 그냥 이제 방송 직전에 분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준비가 내 안 길을 돼 있었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게 그렇게 고집 부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뭐 물어보고, 아니,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 그래서 분장은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갖고, 아, 분장 당연히 방송 나올 때는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아, 그럼 뭐 그렇게 말씀드려 보자고. 그냥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하고 했어요, 촬영을. 그러니까 제 첫 이미지는 이거 되겠냐. 이래서. 예, 그때 받았던 이미지. 근데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실패 요인 중에 하나는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점에서 밀려요. 중요한 양복, 포인트. 넥타이, 그렇죠, 분장이 그렇죠. 대선 때까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후져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딱 비교했을 때. 맞아요, 박근혜 맞아요. 대통령은 네, 네, 빨간색 하고 분장 잘 해갖고 물론 이제 전날 밤에 잠은 잘 못 잔 것 같은 뜬 얼굴로 나오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 대선 토론 할 때 보면 굉장히 그 자기 그 답답한 약간 네네네. 예, 그 옛날 그 그냥 아저씨 같은 고지식한 느낌 그렇죠. 있지. 세련된 느낌이 없어요. 네, 대선 때까지 고지식하고 끝까지. 약간 그게 뭐냐면 이렇게 순수한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거죠. 그거 예, 예. 분장을 해서 나를 포장해서 국민들 앞에 내세우는 게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입장인 예, 거지. 예, 예.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 문성근 선배님이 네. 당시에 대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답답해온 아저씨 분위기다. 그러니까, 예.
그 옷을 좀 좋은 걸로 맞춰 입어야 된다. 명품 입어야 돼요. 예. 네, 진짜 쉽게 이거 그냥 말해서. 쉽게 말하면 그 명품 말씀은 결론. 넥타이 섹시한 거 매야 돼요. 죽어도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문성근 선배가 술 먹으면서 한탄을 했어요. 정말. 안철수의 진심 캠프라고 해서 꾸려놨었죠. 예. 제가 또 그때 그 캠프에 각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김태섭이도 그때 저하고 친할 때고. 예. 친구잖아요. 우리 민변 변호사들이 또 많이 가 있었어요. 뭐 조광희 변호사, 송호창, 예. 송호창 기억난다. 정현순 변호사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가봤는데 또 박선수 의원하고도 제가 가까웠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든 좀 단일화를 하는데 뭐라도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갔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진심 캠프의 분위기는 굉장히 민주당을 이렇게 구태의연한 못난이들의 집단으로 보고 있었어. 그렇지. 굉장히 자기들이 무시했어요. 자기들이 새정치고 예. 민주당 구태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대세고 응. 안철수가 나가야 무조건 100% 이긴다. 응. 그런 어떤 확신이 있었고 그랬었죠. 그때 이제 비선 얘기가 나중에 이제 금태섭이가 뭐 회고록을 쓰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이 다 이제 고발이 되는 형식으로 나왔는데 공식 회의에서 뭔가를 정해놓고 나면 어디 갔다 와가지고 이게 뒤집혔다. 도대체 누구 얘기를 듣는 거냐 이런 얘기가 계속 됐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안철수 후보로서의 어떤 그 자격 문제 같은 거에 사람들이 의심을 갖게 됐지. 맞아요.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기자답지 못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이제 왜냐면 파업하고 이제 다들 뭐 해직당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겨야 이겨야만 하는 선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MBC 기자들 입장에서는 MBC 구성원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어디서 한번 그게 깨지냐면 그 안에만 있다가 종편에 있는 기자랑 친하게 평소 지냈는데 종편 기자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끝났어 선거 할 것도 없어 박근혜가 이겨. 네. 그 이미 뭐 결정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문재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MBC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사람 근거는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체 그 여론조사 추이를 돌리는데 이기는 거야 이거는 지금 이 추이면은 그 얘기에 뒷받침할 얘기가 그 당시 미러드 브라운 조사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문재인 캠프가 그 조사에서 한 10번 정도 조사 의뢰를 했어요. 네. 간격은 좁혀지긴 좁혀졌는데 내부 조사에서 한 번도 못 이기. 내부 조사. 자체 조사를 해봤는데도. 그래서 약간 이제 캠프에서는 걱정을 좀 하면서 바라봤던 거였는데 특히 안철수가 미국으로 도망간 이유 그건 뭐 혹시 들은 얘기 있어요? 아 뭐 이유는 딱히 모르겠고 저도 그냥 이거 이분 늘 그러잖아요. 이건 개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골치 아픈 거 그냥 안 보고 나는 몰라 그러고 이렇게 나가는 이게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문재인이 되는 꼴을 못 볼 것 같고 박근혜가 되면 나 탄압받을 것 같고 에라이 모르겠다 일단 튀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엘리트 의식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대통령 까미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 수준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나는 보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학이야. 너네들은 진흙탕에서 싸움해. 뭐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때 제가 안철수 캠프 좀 자주 가서 얘기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여러 가지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철수라는 후보를 볼 때마다 처음에 내가 가졌던 기대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다운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당시에. 상황실장을 금태섭이가 하고 있어서 붙잡고 야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만 보니까 이게 정확히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네가 가까이서 계속 보면 뭐가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냐 그런 걸 좀 얘기해 주면 사람들이 안철수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그때 나한테 얘기를 했냐면 지금 내가 다 얘기해 줄 수는 없는데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내 말을 믿어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런 평가.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 저기가 안철수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또 와가지고 무슨 공동대표가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던 와중에 이제 금태섭이는 그 배신당했다는 무슨 책도 쓰고 막 이랬잖아요. 이 와중에 너 인제 한번 솔직히 얘기해봐라. 그때는 얘기 못 해주지만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게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냐. 그랬더니 바로 말을 못해. 가만히 있더니 밥을 맛있는 거 사줬나? 이렇게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비가 오는데 갈 적에 이렇게 질러가지 않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바로 쌍욕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너 그런 식으로 너 정치하지 마.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막 사람을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그게 대통령감이 돼야 될 이유야? 내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 박선수 전 의원이 예전에 제가 만났을 때, 그러니까 2008년 총선 때만 해도 박선석이 총선 기획 부단장인가 뭐 해서 총선 진두지 같이 했었거든요. 저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배지 단 다음에 봤는데 문성은 선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100만 밀란 뭐 이런 거 해서 흔히 말하는 제도권이 아닌 밖에서 시민 참여 그 개혁 진영들을 복원해야 한다. 이 운동을 펼치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혐오하더라고. 그러니까 완전 제도권 정당 중심으로 가야지 밖에서 낙곰수 막 이런 멤버들 있잖아요. 막 설치고 이걸 학을 띄더라고. 그래서 나, 저 사람 좀 이상해졌네? 내 그때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가버리더라고, 안철수 쪽으로. 야. 그 다음에 이제 출구조사가 좀 왜 그러면 여러 군데 사전 예측조사, 출구조사가 발표하는 곳마다 약간 달랐냐.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출구조사를 제대로 진행한 곳은 공중파 3사죠.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압도 압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상대적으로 팁을 주면 4시 반까지 출구조사를 해요. 맞아요. 과거에. 네. 왜냐하면 이제 4시 반까지 해서 보정작업 현장에서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보정작업을 해서 아까 또 투표율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그다음 응답 안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보정작업을 그럼 5시쯤에 자료를 이제 해서 언론사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시 발표하는 거잖아요. 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4시 반까지만 조사하면 자 오전에는 보수 진영들이 적극 투표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다음에 낮부터 이제 젊은 층들이 좀 나서기 시작하면서 균형을 잡아줘요. 그러면 이게 곡선이 있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전에 굉장히 낮을 거고 낮에 조금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곡선이. 근데 4시 반까지 올라갔어. 그럼 4시 반에서 끝나기 때문에 4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올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얼마나 올 건가 뭐 이런 걸 예측을 해야 돼요. 곡선을. 보정하죠. 거기서 보정 작업에 약간의 이제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편차들이 생기는 그럼 거고. 장 기자님은 미리 알았어요? 방송국에 있으면서 알았죠. 그때? 네, 알았죠.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저는 총선이니까 선기단 몇 달 전부터 이제 꾸려져 갖고 선거기획단이지. 선거방송기획단. 네. 대선 때는 선기단은 아니었고 한 3, 4일 앞두고 이제 파견 근무를 가서 한 3, 4일 동안 그때 일이 몰리니까 그러면 다 이제 인이어라고 하죠. 그거 쫙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 있고 각자 이제 맡은 뭐 자막도 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MBC는 진짜 절박했잖아요. 딱 온 거야. 오자마자 그 같이 진행하는 거 예능 PD가 하거든요. 스튜디오 돌려야 되니까 그거는 기자가 안 하고 예능 PD가 하는데 컷 주고 하는 거를 안 되네. 졌네. PD가 한숨을 푹 쉬더니 그 총 지하는 PD가 근데 그러면 인이어로 그거 다 듣거든요. 왜냐면 PD가 지령을 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원래. 그래갖고 그때 기억나는 게 MBC 기자들이 방송을 하다가 얼굴색이 바뀌어요. 지는 줄 알았던 거야. 그때 김재철 사장 하에 기자들이 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투표를 놓고 이러니까 한 4시까지는 울상이다가 이거 출구조사가 1.2% 아무튼 출구조사가 1.2% 이기는 걸로 나왔잖아요. 박근혜가 그래서 제가 이름 누구라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있는데 김재철 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코가 빠졌다가 그러니까 계속 방송하는데 이게 뭐 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운이 없다가 이때부터 말을 활발하게 하기 시작해요. MBC 선거 방송 보면 5시쯤부터 신나서 막 얘기해요. 그 6시 사이까지. 그때 한숨 푹 쉬고 있었고. 그런 출구조사가 이제 원래 지역별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투표소에서 많으면 2, 3천 명 하고요. 그 지방 같은 데에서는 뭐 700명, 800명, 1000명 정도 조사하거든요. 오차 범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사실 방송사 출구조사 대부분 다 적중했어요.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화조사해서 또 보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대선은 틀린 적이 없어요. 틀린 적이 없으죠. 대선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총선은 이제 많이 틀렸고 이제 대선은 누가 당선되느냐로 보면 지상파 3사 출구조사가 항상 정확했는데 이 해에는 조금 예측이 빗나갔다고 보는 게 1.2% 차이를 둔 거는 사실 방송사 입장에선 틀린 거예요. 실제로는 3.5%잖아요. 그 차이가 1% 이내로 들어와야 돼요. 사실 다른 대선은 다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저 방송사마다 어떤 데는 거의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발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에. 민감해서. 틀리면 잘못 날라간다. 발표했다, 야, 우리 방송사 문 닫아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대선이 좀 더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표본이 큰 선거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예. 총선은 이제 지역구별로 선거구별로. 이기고 지는 걸 해야 샘플 사이즈가 되잖아요. 적죠. 그렇죠. 출구조사로. 예, 예. 자, 그런 측면이 있었고, 아까 이정희 사태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희 사태가 50대한테는 안 좋았어요. 그 이정희가 세게 이야기한 거. 저는 그것도 사실은 좀 실망스러웠어. 왜 그게 안 좋아야 돼 50대한테. 그걸 다 겪어본 사람들이. 아니, 그런 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정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박정희 공각화가 있는데 나는 과를 훨씬 네, 크게 본다라고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아니 그때 무슨 이정희 후보의 태도가 너무 건방지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거든. 그리고 건방지고 약간 심판자 같은 역할이지. 나는 전능하고 야, 너 잘못했어.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 그것도 예. 그 젊은 여성이 윗사람에 대해서 약간 함부로 한다. 가르치는 듯한 태도가 나이 드신 유권자들이 보시기엔 불편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50대들이 볼 때 좀 무례하게 보였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지금 50대 됐지만 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무례해 보입니까 그게? 그게 옛날 뭔가. 50대는 지금 60대하고 같은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고려가 돼서. 그런 어떤 이 눈 시력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게 이렇게 선거라는 게 옳고 그름을 네, 다투는 맞아요. 장이지만 실제는 대중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 네, 인식과의 맞습니다. 싸움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옳고 그름을 논할 건 아니고 그게 대중의 힘든 눈에 일이에요. 그렇게 그렇죠. 비춰졌을 거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젊은 진보층은 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아까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게 또 더 뭉치는 요인도 됐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저희가 제로다.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한 이유가 이 방송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만으로 이게 다 옳다라고 생각해서 선거를 반드시 이긴다라는 확신이라는 걸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선거는 논리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럼요. 이건 네. 감정의 감성이죠, 문제고, 감성. 예. 감정의 문제고 무슨 이유를 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이게 달라질지 모른다. 예.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막 이렇게 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매달리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누군가의 작은 흠 하나를 가지고서 막 거기서 실망하고 욕하고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대선에 우리가 좀 그 반면교사 어대할 점 있다면 어떤 면이 있을까요? 장인수 기자님? 이번 선거 예. 2012년 선거를 보시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대중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똑똑할 수 있거든요.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을 저쪽 분들 한 20%나 30% 빼고 나면 네. 이 당시 제가 전반적인 느낌은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 의지가 있었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MB 정부에서 이 파탄난 국가 경제와 이 사기꾼들을 처단하고 국민의 민생을 살리려는 어떤 그런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온전히 내던질 어떤 그런 각오나 의지가 대중들에게 전달됐는가? 저는 일단 여기에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그래서 2017년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진일보한 모습을 확실히 보였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계속 했던 얘기가 전반적으로 등 떠밀려서 하는 것 같은. 마지못해. 예. 안철수도 자기가 대선 후보 안 되니까 이제 삐져갖고 안 나오고. 아무튼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고,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대중에게 그 밑에 참모들이라도, 예. 좀 불식시키고 상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스타일이 점잖고 무리하는 거 싫어하고 예, 인격자라는 건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그런 상쇄되는 이미지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자세한 얘기는 이게 지금 모르겠지만 우리 장인수 기자가 권력 의지라는 키워드를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권력 의지라는 게 이제 저희 같은 게 이제 정치 컨설팅 하는 입장에서는 후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권력 의지를 세워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권력 의지는 내가 뭐가 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그게 되고 싶다면 당신이 이걸 바꿔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화장하라고 하면 화장하고. 자기한테 이걸 부족한 걸 지적하면 그걸 바꾸려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고 자기 지지자들이라든가 자기 캠프에 가까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좀 그 불편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돼. 네. 그게 권력 의지인 거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사명감을 느끼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들은 권력 의지 하면 뭐가 되겠다는 그냥 마음속 욕심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려면 잘못된 건 바꿀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민주진영 후보의 권력 의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두고두고 숙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지금 대한민국 수구 진영의 마인드는 권력 의지 정도가 아니라 이건 권력 야욕이잖아.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나 먹을 게 많이 생기고 남들 것도 다 뺏어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막 덤벼들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저도 2012년 전까지는 그냥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계속 관전을 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좀 떠올려 보면 선거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 그 머리, 가슴, 다리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캠프는 당시에 머리로 선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저도 그런 입장에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선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렇게 개판을 쳤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억울하게 애통하게 잃었고 그다음에 이 박근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실이 아무것도 없고 지네 아버지는 또 더더욱 황당한 독재자고 박근혜가 또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는 정치 생활을 했고 그러면 저 이미지만 가지고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경험해 본 시민들인데 이런 생각만 혼자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뭐만 하면 이건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까 단일화만 되면 무조건 이긴다. 투표율만 높으면 무조건 이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게 이기기 위한 꼼꼼한 다리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머릿속으로 계속 이긴다는 시뮬레이션만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가슴으로 이거를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세상을 저들이 망가뜨린 세상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라는 그 가슴이 전달되질 않았고 그 후보 스스로도 다리가 빠르게 움직이질 않지. 이게 뭐 아니 저거 말도 안 되는 후보가 나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윤석열 때도 어찌 보면 그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두고두고 안고 가야 될 점인 것 같고 저는 이때 선거가 참 개인적으로 쓰라린 게 2012년부터 저는 제 인생이 좀 꼬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지고 나서 이제 MBC가 완전히 더 처참하게 망가지고 심지어 박근혜는 MBC 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네 아버지가 네, 그렇죠. 주인이고 네.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2012년부터 제가 방문진 이사를 2012년 8월부터 하게 되는데 야, 저는 진짜 그때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세상에 이런 생물들이 우리나라 같이 사는구나. 방문진 이사회를 할 때마다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열받는 일들이 많아서 이거는 보통 마음으로 선거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정말 절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저는 교훈은 그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도 통합주의 이 부분은 이후에도 민주당의 그 대선 전략을 짤 때 늘 그 자문 교수들 학자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늘 그 주문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 후보가 거기에 포위됩니다. 중도 통합 그렇게 하다가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네.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게 돼요. 2017년도 그럴 뻔했어요. 다음 우리 2탄이 2017년을 이제 짚어볼 텐데 그때도 그 이야기에 문재인 후보가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다음 편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중도 통합주의를 강조하는 자문 교수들, 학자들 조심해야 한다. 이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당시에 경선 때 그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대선 후보 경선을 9월 달 끝낸 거예요. 12월 대선인데 너무 임박해서 끝나니까 그 예를 들면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도왔던 분들이 참여는 합니다만 대선 때 이게 화학적 결합이 잘 안 돼. 네. 그러니까 경선을 좀 빨리 6월 이전으로 땡겨야 한다라는 그때 교훈을 얻어요. 그 다음부터 경선을 좀 땡깁니다. 민주당이 실제로 경선 시기. 그리고
선대위 구성에서 아까 말이 나왔던 거죠. 시민 캠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맞는 거냐. 공조직을 기본으로 가고 시민사회 이 집단지상에 참여는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되 조금 그거를 어떤 체계로 가져갈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용광로 선대위 이런 문제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근데 결국 개선이 안 되고 2022년에도 우리가 그거 가지고 이재명 캠프에서 용광로 선대위. 용광로 선대위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면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참여하는 선대위를 구성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아무도 제대로 일을 안 하지. 아무도 일을 안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부장은 무조건 3선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 본부장을 해. 사인 받으려다가 며칠 걸려. 집행이 안 돼. 이게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용광로 선대위다 그러면 선거하지 말자는 얘기구나. 그냥 폼 잡고 끝나겠구나. 아무것도 안 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까 시민 참여 쪽에 선대위 힘을 좀 많이 했는데 아까 문재인 후보가 시민통합당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뭔가 기성정치보다는 새로운 흐름, 외부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캠페인에 좀 주목을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조직들이 정확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측면도 있어요. 한계. 그리고 이해찬 이런 사령탑을 중간에 교체하는 거는 큰 패착이었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는 현장이 총칼을 들지 않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 말로 싸우는 거고 결국 대선이라는 거는 특히 한국적인 풍토에서 이제 전쟁에서 승패가 판가름 나고 한쪽이 처참하게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졌을 때 정말 처참하게 피를 흘리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쉽게 저는 정치권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게 선거판에서 막 전쟁 법이라는 것도 있고 무슨 전략 전술이라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은 총칼만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막 낙곡갱이 쇠스랑 막 개목걸이 이런 거 다 들고 막 덤벼오는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야 우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군복도 흙 묻은 거 이렇게 털고 총칼로만 싸워야 돼. 이게 말하자면 중도 통합 뭐 이런 말하고 이게 연결되는 말이거든. 이걸 보는 사람들은 다 이걸 다 지켜보고 있어. 국민들은 위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쟤들처럼 저렇게 진흙탕에서 개싸움하면서 쇠사슬 들고 덤비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이런 생각하다가 지거든 맨날. 이게 중도 통합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우클릭. 나는 중도야. 그러면 중도가 찍어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맞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 그렇지. 나의 장점을 어필하면서 나 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내가 살릴 수 있어. 이 나라를. 그렇지. 이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냥 기계적으로 갑자기 그냥 우파적인 정책 내놓고 하면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가 백 받았으면 범죄자고 나쁜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저럴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저 사람도 사정이 있었을 거고 이게 필요 없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중도는 누구인가도 한번 특집으로 해봐야겠다.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도 분석도 진짜.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장인수 기자님 진짜 계속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걸 던져주셨어요. 중도 우클릭을 하면 중도는 좋아하느냐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항상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네.